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결혼을 삭제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소개를 들으시니까 갑자기 속이 갑갑하시죠? 남의 집 딸이라고 해도 40 넘은 딸이 결혼을 포기했다고 하면 그 집 부모 속 좀 터지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에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예쁜 손자, 손녀들 재롱 보실 때잖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2명 있는 남동생들은 장가 가서 예쁜 가정을 잘 꾸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결혼을 포기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 주변에서 저를 보고 큰딸 아직 시집 안 갔어? 같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학창 시절 정말 부족함 없이 클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던 무렵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삼남매가 하고 싶다는 건 무조건 다 해주시던 아버지는 어떻게든 부도를 막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피땀 흘리는 노력에도 아버지의 사업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식구들은 원래 살던 집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됐어요. 어렸던 막내 동생은 방을 혼자서 쓰다가 둘째와 같이 방을 쓰게 되니까 화를 내면서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형이랑 방 쓰기 싫어. 나 혼자 쓸래. 남는 방이 없잖아. 형이랑 사이좋게 써. 싫어. 싫다고. 내 침대도 없고 책상도 없고 형이랑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거 싫다고. 막내 동생은 집안이 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엄마도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하니까 저희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중학생이라 그런지 집이 망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이 이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원래는 주부로 지내던 엄마도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갈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았어요.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아버지는 한동안 힘을 내지 못하셨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술에 기대거나 그 자리에서 한탄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몇 개월 뒤 아버지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건 이 아빠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내고 떼쓰지 말고 이 아빠한테 다 말하거라. 진지한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삼남매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그때 한창 지지고 볶고 지낼 때였거든요. 그 당시 일만 하던 아버지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일을 하면서도 늘 가족들을 살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자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로 저희를 보고 말하셨습니다. 내 새끼들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너희들한테 그런 점은 너무 미안해. 그래도 난 절대 너희 굶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위기를 잘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해준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효도할게요. 정말? 우리 채아가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어, 아빠가 돈을 잘 벌어도 못 벌어도 우리 아빠인 건 똑같아. 난 이렇게 엄마 아빠랑 외식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그동안 아빠가 바빠서 못했던 것들 앞으로 하나씩 다 하자. 그래, 그러자. 아빠가 우리 딸 덕분에 정말 힘이 불끈 난다. 제 말에 아버지는 힘이 난다면서 크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보면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아빠한테 효도할래. 이야, 아빠가 우리 삼남매 덕분에 아주 호강하겠네. 아빠 힘내세요. 난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막내 동생의 말에 힘들어 보이던 엄마도 웃어 보이셨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속마음을 터놓고 웃을 수 있던 시간이었죠. 그때 아버지 바람대로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힘든 시기도 잘 이겨냈어요. 아버지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셨죠. 물론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엄마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늘 고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일찍 잠에 드는 두 분을 보면서 저는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삼남매끼리도 우애가 좋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둘째 동생이 결혼했을 때도 집안 분위기에 꼭 맞는 올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30 중반이 되던 무렵 또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면서 인사를 온다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고 하더니 아버지는 왜 만나는 남자도 없냐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자 같이 있던 둘째 올케가 아버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딱 보니까 형님이 너무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이 눈이 높대요. 정말? 내가 본의 아니게 우리 딸을 노처녀로 만들고 있었네. 그러니까요. 아버님이 형님 눈을 너무 높여주셨어요. 아버님 같은 남자 만나려면 시간 더 오래 걸릴걸요? 우리 며느리가 통찰력이 아주 좋다니까. 이제 좀 있으면 동서도 생길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지내보자고. 그럼요. 저는 시댁 오는 게 친정 오는 것처럼 너무 편해요. 아마 나중에 동서도 저희 집에 시집 오면 시댁이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가족들이 모였을 땐 이렇게 대화가 잘 돼야 행복한 거야.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올케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때 올케 말처럼 저는 화목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마음처럼 사라질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원래 가난이 앞문으로 찾아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도망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부모님께서 서로 합심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부부가 합심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람과 잘 살고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어떤 선택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 후 막내 남동생까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막내 동생 결혼식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남의 집 잔치집에서 왜 엄한 소리만 하나 몰라. 우리 채아가 언제 결혼하든 말든 말들이 많아. 에휴, 난 채아가 나이 찼다고 얼레벌레 결혼하는 건 반대야. 알겠지, 서채야. 기왕 이렇게 된 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 결혼 빨리 한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다. 알겠지? 알겠어. 걱정 마셔. 친척들이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했던 질문을 아버지한테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결혼 빨리 한다고 누가 상 주냐면서 급하게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뒤 아버지는 방에 있던 저한테 오더니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말하시는 겁니다. 채아야, 이 남자 사진 좀 봐라. 누군데 사진을 봐? 이 사람 누구야? 이 남자가 대기업 다니는 남자래. 네가 한번 만나봐. 아빤 한밤중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친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래. 그냥 눈 딱 감고 만나고 와. 아빠 소원이다. 아빠는 친한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아빠도 그만큼 친구의 안목을 믿고 저한테 나가보라고 했던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인상도 선해 보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호기심 반이 마음으로 나가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볍게 만나서 커피만 한잔하고 오려고 나갔다가
저는 저녁까지 먹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깜짝 놀랐죠. 밥을 먹으면서 상대도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요? 저도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너무 놀랐네요. 제가 채아 씨 만나려고 30 후반까지 방황했었나 봐요. 자상한 남자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주 만나면서 만남을 이어나갔고 그러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저는 이런 남자가 왜 지금까지 혼자 있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한 6개월 정도 만났을 때도 배려심 깊은 그의 모습에 정말 미래까지 꿈꾸게 됐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있으면 그는 저를 데리러 회사 앞까지 왔었죠. 그때 남자친구는 늦은 시간 회사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와, 회사가 크다.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우리 회사 직원들 많지. 근데 왜? 우리 회사 다니고 싶어? 어? 아니, 그냥 이런 회사는 몇 명이나 다니나 궁금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던 남자친구가 이상했지만 이때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자친구 질문들이 어딘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회사에서 고가 평가 시즌이 다가올 때였는데 그때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를 보면서 궁금한 듯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이번에 고가 평가 잘 나와서 승진하면 연봉은 얼마나 올라? 그건 고가 평가가 나와봐야 알지. 이맘때면 다들 예민해지나 봐. 회사가 아주 살얼음 판이야. 먹고 사는 게 그렇지 뭐. 우리 회사는 여자들 결혼하면 대부분 회사 그만두는 것 같아. 너도 결혼하고 애 나오면 회사 그만둘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런데 그건 왜? 아니, 요즘 외벌이로 애들 키우는 거 힘들잖아. 한 명이 사업이라도 해서 돈 많이 벌 거 아니면 맞벌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버님이 원래 사업하셨다고 하던데 맞아? 옛날에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은 다 정리했어. 아, 그래? 그래도 사업하시던 분이면 능력이 상당하시겠다.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질문이 참 이상했어요. 그래도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됐던 거죠. 역시 사람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저한테 회사 연봉, 복지 같은 질문을 하던 남자친구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한 방에 알게 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휴지를 찾고 있었어요. 운전 중이던 남자친구가 뒷좌석에 휴지가 있다길래 손을 뒤로 뻗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잡힌 건 휴지가 아니라 한 종이였어요. 이게 무슨 종이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내용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종이 상단에는 등기상 증명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 적혀 있던 익숙한 주소가 바로 제가 살던 집이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본 순간 너무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보면서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야? 왜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이 오빠 차에서 나와? 어? 그게 왜 거기 있지? 아, 그게...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차 세워. 당장 세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차를 세우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남자친구가 차를 갓길에 세웠고 저는 그 종이를 눈앞에 들이밀면서 소리쳤어요. 이거 뭐야? 당장 말해. 머리 굴리면서 거짓말하다 걸리면 알지? 오늘 내 손에서 죽을 각오하고 대답해. 다 설명할게.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제껏 나 몰래 이런 짓 하고 있던 거야?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막말로 너랑 내가 20대도 아닌데 다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나 대기업 다니니까 만나본다고 한 거잖아. 왜 나만 쓰레기 취급하는 건데? 내가 직업만 보고 만날 거였으면 너 만나지도 않았어. 대기업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그래봐야 나랑 같은 파리 목숨인데 뭐가 잘났다고 너를 만나? 와, 너 말 다 했어? 나야말로 너한테 제대로 당한 거야. 30 중반 여자라고 하길래 집안에 돈이라도 많은 줄 알았다. 그런데 다 찾아보니까 가진 것도 없이 나이만 많은 여자라 나도 뒤통수 맞았다고. 그동안 다정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큰 배신감과 모욕감까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그동안 저에 대해서 조건을 다 따져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업했던 집안치고 시시하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찰나였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냅다 얼굴에 뿌렸죠.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보고 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100원 한 장까지 따져서 만난다고 그게 영원할 것 같아? 결혼이 목적이면 사람을 봐야지. 누가 그렇게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냐? 그렇게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 결혼은 현실이야. 당연히 조건 보고 결혼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너희 부모님은 사업까지 했다는 사람들이 겨우 그런 집에 살고 있냐? 진짜 한심하다. 나는 아이 들어서 그 꼴 안 되려고 이러는 거야. 알겠냐?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나?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아! 야! 너 미쳤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비겁한 놈의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있는 힘껏 차서 그런지 다리를 부여잡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오른쪽 다리도 똑같이 쳐줄까? 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알겠니? 그리고 그렇게 재고 따지는 거 언제까지 가나 보자. 나는 네 꼴 안 나려고 절대 너처럼은 안 살 거야. 당장 꺼져. 제가 또 발로 찰 기세로 소리치니까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한동안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끝이 나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저한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채아야, 아빠가 괜히 만나보라고 해서 미안하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 설마 그 자식이 아빠한테까지 갔어? 아니, 친구 놈이 나한테 사과해서 알았어. 미안해. 사람 본심을 누가 알아. 괜찮아. 난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정말 괜찮아. 우리 딸이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컸네. 이게 다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키워줘서 그런 거야. 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 같은 딸 낳아서 잘 키울 거야. 그래, 아빠가 우리 딸 응원한다. 은근히 여린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 저를 위로해 줬어요. 엄마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뭐 그런 웃기는 자식이 다 있어? 채아야, 아주 다리를 다 부러뜨리고 오지 그랬어. 남 몰래 뒤에서 뒷조사한 인간들이 제일 못된 거야. 사람이 말이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런 정신머리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분명히 내 딸이 더 잘 살 거야. 걱정 마. 내가 아이스커피도 뿌리고 정강이도 확 후려치고 왔어. 엄마는 제 말에 잘했다고 박수까지 쳐줬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저도 부모님도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네요. 알고 보니까 아빠 친구가 주선해준 남자는 재고 따지느라 마흔을 코앞에 두고도 결혼을 못하고 있던 거였죠. 거기까지 몰랐던 아빠 친구가 착실하게 돈 모을 줄도 알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소개를 해줬던 겁니다. 이렇게 30 중반의 상처를 받고 나니까 누굴 만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누굴 만나도 다 저를 저울에 올려놓고 재고 있을 것 같더군요. 이런 두려움에 소극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제 나이는 어느덧 30 후반이었습니다. 남동생들은 조카들도 낳고 여전히 단란하게 살고 있었죠. 부모님도 조카들을 보는 걸 즐거워하셔서 동생들이 자주 놀러 오면서 지냈어요. 그때 저도 조카들 줄 선물도 사다 주면서 지냈는데 엄마가 그런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네 동생들처럼 지내고 싶지 않어? 맨날 조카들 옷은 왜 그렇게 사와? 왜? 조카들이 예쁘니까 사오지. 곧 있으면 40인데 네 청춘이 아까워서 그래. 그때 그놈만 아니었어도 너도 진즉에 결혼했을 텐데.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나이에 어차피 서로 재고 따질 거면 너도 당하지만 말고 제대로 따져서 만나. 자, 여기 엄마가 등록했는데 곧 너한테 전화 갈 거야. 엄마, 이게 뭐야?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 내 친구들도 딸들 다 그렇게 시집 보냈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네 짝 골라서 만나봐. 그거 환불도 못해. 네가 못한다고 하면 돈 버리는 꼴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엄마가 큰돈 썼는데 공중에 날리고 싶으면 가지 말던지. 엄마의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무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된 거죠. 시집도 안 간 딸이 걱정이 되니까 부모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남의 준비가 안 돼 있던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대로 돈을 날릴 수 없으니까 저는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보내준 프로필을 보고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밥이나 먹고 오는 시간이었는데 두 번째 만난 남자가 조금 다르게 다가왔어요. 부모님이 중국집을 운영하던 40대 중반 공무원이던 남자였죠. 그 남자는 저와 만나는 자리에서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결혼정보회사는 부모님이 추천해서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엄청 조건을 보는 사람 같아 보일 수는 있는데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그래요? 그럼 결혼 상대를 볼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어른을 위할 줄 아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어른 공경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좋거든요. 전 어릴 때 부모님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서 서로 위기를 극복해낸 방법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조건보다 사람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좋았다, 어려웠다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랑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통성명하고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말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대화가 물 흐르듯 흘러가니까 자꾸 더 만나보고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두 번째 만남 만에 연애를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얘기했던 대로 어른들께 참 잘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가 관광버스를 운전한다고 하니까 한 번은 저한테 박스를 하나 건네면서 말하더군요. 자, 이거 흑염소 진액인데 피로 회복에 좋다더라. 아버님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실 텐데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드리라고 해.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우리 부모님이 맨날 피곤하다고 하시길래 사는 김에 같이 샀어. 예비 사이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전해드려. 나 지금 점수 따려고 노력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이렇게 연애하는 와중에도 살뜰히 챙겨줬어요. 부모님은 그런 남자친구를 마음에 쏙 들어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예비 시부모님과 밥을 먹게 됐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 앞에다가 반찬을 끌어다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반찬을 앞에 놔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좀 드세요. 아까부터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어머, 내가 그랬나? 내가 습관이 돼서 그런가? 밖에 나와서도 이러네. 네? 어떤 습관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잘 먹나 신경 쓰게 되지 뭐야. 밖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이렇게 되네. 저는 예비 시모가 너무 남자친구만 챙기길래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몸이 약해서 습관처럼 아들 먼저 챙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 시누이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마 엄마는 평생 그렇게 아들만 챙기면서 살 거야. 넌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왜 나와? 딱 봐도 그렇잖아. 40 초반 아들을 누가 그렇게 아끼면서 위해주겠어? 괜히 심술 부리지 말고 밥이 나와서 먹어. 저는 그때 아가씨의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아들을 어머님은 정말 습관처럼 챙기시는 것 같았거든요.
엄청 유난스럽게 챙겼다면 저도 느꼈겠지만 그때만 해도 평범한 어머니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저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뒤에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만 먼저 올리고 신혼여행은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부부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축하해 준 만큼 제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어요. 연애가 소꿉놀이면 결혼은 정말 현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창 깨소금 냄새가 풀풀 풍겨야 될 신혼초에 저는 더러운 남편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낼 정도였어요. 제가 알게 된 남편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아보니까 남편은 금요일에 퇴근하면 월요일 아침까지 한 번도 씻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양치조차도 남편은 귀찮아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참다 못해 밥을 먹고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인간적으로 양치는 하고 살아야지. 머리 안 감는 거야 내가 100번 양보해서 참는다 쳐. 사람이 말이야. 아침에 일어났으면 기본적으로 세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주말인데 그냥 편하게 있을 수도 있지. 부부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더러 죽겠어. 지금 당신 입 좀 봐. 아침에 반찬으로 뭘 먹었는지도 알겠다. 제발 좀 씻어. 당신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모습도 사랑해줘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씻으라고. 당장 화장실로 가. 알겠어. 진짜 되게 뭐라고 하네. 남편은 제 말에 궁시렁거리면서 화장실로 가더군요. 제가 애를 키우고 있는 건지 남편과 살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40이 넘은 남편한테 제가 양치하고 세수까지 하라는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와, 진짜 애도 아니고 정말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사소한 것들은 말로 하면서 고칠 수라도 있었죠. 진짜 문제는 술에 취하면 위생 개념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술 먹으면 본성 나온다고 정말 더러워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회식을 한다고 늦게 들어오길래 저는 먼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어온 남편이 우당탕탕 들어오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씻지도 않고 거실에 널브러져서 자려나 싶어서 달려나갔죠. 그런데 저는 거실 불을 켜자마자 상식을 벗어난 남편의 행동에 잠이 확 깨버렸어요. 글쎄, 남편이 거실에서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술에 취한 채로 화분의 소변을 보고 있던 거예요. 거실에서 찌린내가 진동을 해서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일어났어? 나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닥에 흐르잖아. 당신 미쳤어? 화분에 소변을 보던 남편이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뒤로 돌았고 그렇게 거실 바닥까지 난리가 난 겁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개랑 사는 줄 알았어요.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고 하죠? 그 말이 제 남편을 보고 나온 말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런 실체를 남들이 모른다는 게 속이 터질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거실에서 소변을 본 남편 등을 내리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술 마시려면 곱게 마시던지 뭐 하는 거야?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이해 좀 해줘. 이해? 당신이 개야? 요즘은 개들도 똑똑해서 패드 깔아주면 거기서 똥을 좀 다 가린다는데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신 이거 다 치우고 자. 알겠어? 냄새까지 다 빼고 자. 안 그러면 내일은 집에서 못 잘 줄 알아. 알겠어? 저는 남편한테 다 치우고 자라고 했어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경악스러운 실체에 진짜 머리가 다 어질어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좀 쉬려고 소파에 앉으면 소파 사이에서 나오던 남편 양말은 정말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났죠.
그때 남편 양말이 손에 잡히자마자 저는 소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양말 벗으면 빨래통에 넣으라고 했지? 당신 무슨 허물 벗어? 왜 벗은 자리에 그대로 두는데 왜? 아, 그래서 이번엔 숨겨둔 건데 당신이 찾아낸 거잖아. 뭐? 숨겨둬? 와, 나 지금 세탁기 다 돌린 거 알지? 당신 숨겨둔 양말 전부 찾아서 싹 다 손빨래 해. 앞으로 빨래통에 안 넣어둔 빨래는 직접 손빨래야. 아, 진짜 되게 뭐라고 하네. 같이 살면 기본적인 건 지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살아? 알겠어. 한다 해. 이거 뭐 어렵다고 난리야? 남편은 집안 곳곳 숨겨둔 양말을 찾아 손빨래를 시작했어요. 양말이 무려 5개나 나왔더군요. 그런데 고작 그거 손빨래하고 허리 아프다면서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 누워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실체를 알면 알수록 혼돈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더 충격적인 상황들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시모가 남편이 양말을 손빨래했다는 소리에 신혼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주말 아침에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길래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화가 난 시모가 저를 보면서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너 우리 아들 손빨래 시켰다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일을 시켜?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집안일도 하는 거죠. 내 아들이 그런 일 할 거였으면 결혼 안 시켰지. 남편 내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조만 해요?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죠. 저는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따져 묻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결혼한 거지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제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 아예 저희 집을 수시로 오셨어요. 심지어는 출근 시간에 반찬을 잔뜩 싸와서 주방에서 아침까지 차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한테는 미리 전화하고 왔던 건지 남편이 시모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아침을 차리면서 시모는 저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집안일이 우선이지. 아침에 빵 쪼가리 먹고 출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 이래서 내가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요즘에 아침 챙겨 먹는 사람 얼마 없지 않나요? 시모는 한 끼라도 걸으면 남편이 곧 죽을 사람인 것처럼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리셨더군요. 그런데 좀 어이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려놓은 식탁에 남편 밥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시모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넌 아침 안 먹는다고 해서 일부러 안 차렸어. 괜찮지? 네,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먼저 출근할게요. 뭐? 간다고? 남편 밥 먹는 거 보고 가야지. 제가요? 왜요? 하늘 같은 남편이 밥을 먹는데 그냥 가? 너도 참 경우가 없다. 출근하는 사람 보고 아침부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랍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 하늘에는 구름만 둥둥 떠다녀서요. 하늘 같은 남편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밥그릇 지키러 가보겠습니다. 저것이? 시모는 제 말에 파르르 떨면서 화를 내려고 했고 저는 한 소리 듣기 전에 얼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3개월 뒤에 신혼여행을 가려고 준비해야 했는데 흥이 나지도 않더군요. 결혼이 이런 거면 왜 그렇게 주변에서 하라고 했던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도 신혼여행이라도 다녀오면 관계가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어요. 남편과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장소를 정하면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지? 동남아로 4박 5일 가는 거 어때? 그래, 동남아도 요즘 많이 간다고 하더라. 맞아, 부모님 친구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여행 갈 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 어때? 뭐? 신혼여행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 다음에 가족여행을 따로 가는 게 낫지. 와, 당신 너무한다.
우리 부모님이 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요즘 당신한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가서 점수 따면 좋잖아. 점수는 왜 나만 따? 당신이야말로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여자는 결혼했으면 시부모님이 부모나 다름없지.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와?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서 점수 좀 따. 무슨 점수를 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당신 진짜로 시부모님 모셔가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냥 남자 말 들어.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말을 들으라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고집을 꺾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모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아이고, 네가 그렇게 우릴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신혼여행 갈 때 우리도 같이 간다며? 네? 어머님도 같이 간다고요? 어머, 몰랐니? 우리 아들이 전화해서 비행기 티켓 예매했다고 같이 가자고 하던데. 남편이 정말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신혼여행까지 시부모님을 데리고 갈 생각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로 신혼여행 때 시부모님 모시고 가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 오랜만에 여행 가신다고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알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도 그냥 협조해. 아, 그러시겠다? 그래, 이번 여행 볼만하겠네. 어디 한번 가보자.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한테 저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작전을 펼쳤습니다. 신혼여행 당일 저는 남편과 공항에 도착해 있었죠.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시부모님을 보고 정말 기겁했습니다. 시모랑 시부는 완전히 20대 패션으로 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시모는 꽃무늬가 화려한 셔츠를 입고 저를 부르면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왔어. 내가 너무 설레고 좋아서 수영복 입으려고 비키니도 사왔어. 네? 비키니요? 으이구, 아줌마들 입는 거 있어. 하여튼 너무 좋다. 시모는 엄청 신이 나서 말했고 옆에 있던 시부도 어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해외여행을 20년 만에 가는 것 같아. 역시 공항이 좋네. 이렇게 공항만 와도 설레. 우리 아들이 이런 효도를 다 하고. 우리가 아들을 참 잘 키웠어.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한텐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오로지 아들 칭찬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은 팔불출처럼 시부모를 보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키운 보람 있죠? 제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두 분 많이 드시고 즐기다가 와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이 저를 보면서 가자고 하길래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먼저 가. 나는 올 사람이 있어서. 뭐? 누가 와? 있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신 먼저 가. 같이 가야지. 어떻게 혼자 가? 저는 남편을 신경도 쓰지 않고 입구 쪽을 보면서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그때 친정엄마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채아야, 엄마 왔다. 우리가 좀 늦었지? 아니야, 시간 맞춰서 잘 왔어. 저희 부모님을 보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능청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사돈 부부 오랜만이시네요. 아니, 두 분이 여기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여행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빈대처럼 들러붙겠다는 거예요? 뭐요? 들러붙어요? 사부인, 말이 좀 이상하네요. 딸, 아직 말 안 했니? 아니, 왜 아무도 모르는 눈치야? 엄마는 저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와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본론이 늦었지? 자, 여기서부터 당신은 당신 부모님 모시고 가고 난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하와이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하와이? 나한텐 그런 말 없었잖아. 내가 왜 상의를 해? 너야말로 나랑 상의했어? 네 멋대로 신혼여행에 네 부모 데려온 거잖아. 뭐야, 그래서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이러다 이혼 당하고 싶어? 이혼? 웃기시네. 야, 너랑 나랑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어. 여기서 안녕하고 헤어지면 그냥 남이야. 알겠냐? 그리고 효도는 셀프야. 제가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던 그 순간 시모가 제 앞으로 오더니 제 뺨을 치려고 손을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러자 그걸 본 친정엄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어딜 손을 대? 칵,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머 어머, 이 여자 좀 봐. 시모는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금세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보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너 이럴 시간 없어. 지금 비행기 안 타러 가면 동남아고 뭐고 물 건너가니까 비행기 타서 읽어봐. 그리고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알겠냐? 우리 부모님 모시고 난 하와이로 갈게. 넌 평생 효도나 하면서 살아. 저는 남편한테 봉투를 하나 던져주고 부모님을 모시고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 미리 갈라서기로 했다고 먼저 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40이 넘어도 엄마 타령하면서 더럽게 사는 놈과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겠다고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제 뜻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4박 5일간 여행을 하면서 속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여행 갔으면 자기 부모 모시고 놀지 계속 메시지에 전화까지 보내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준 봉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별 통지서 7월 9일부로 남편 고영창과 헤어집니다. 이걸 보고서 완전히 눈이 돌아서 자기는 못 헤어진다고 전화를 해대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저한테 이런 문자까지 보냈더군요. 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차? 그러고도 네가 잘 살 것 같아? 끝까지 저주하는 시모 문자에 제 선택이 제대로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오죽하면 엄마도 제 손을 잡아주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채아야, 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엄마랑 아빠가 곁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너를 위한 선택을 해. 저는 그렇게 여행 내내 부모님과 즐거운 추억을 잔뜩 쌓으면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진실한 사랑을 느끼면서 앞으로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신혼집을 다 정리했습니다. 남편 놈은 끝까지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3개월 만에 갈라서게 너무 아깝잖아. 볼장 다 봤는데 뭐가 아까워? 난 네가 평생 마마보이로 살 거 딱 알겠던데? 넌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 더럽고 치사하게. 알겠냐? 찌질하고 더러운 새끼. 저는 그렇게 애원하는 남편 놈을 쳐버리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헤어짐을 선택한 거예요. 제 선택에 일말의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낼 수 있었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곁에 누구를 두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누구는 마마보이가 되고 누구는 번듯한 성인으로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좋은 면을 보면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런 걸 몰랐다면 저도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부모님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지금이 너무도 좋네요. 앞으로 좋은 인연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 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